오늘 좋은 밤. 안녕하세요. 롱게임을 읽어드립니다. 이 책은 단기 목표와 그 결과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로 삶을 채우고 여유롭게 나만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는 것. 이 간단한 루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실전서입니다. 오늘은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룰 1. 바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종종거리며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매니지먼트 리서치 그룹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리더의 97%가 전략적 사고, 다시 말해 장기적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능력을 조직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위와 거의 같은 비중인 96%의 응답자가 장기적으로 전략적 사고를 할 시간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과연 정말일까? 오늘날의 직장인은 모두 바쁘다. 맥킨지 연구 결과만 봐도 지식 근로자들은 업무 시간의 28%를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아틀라시안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은 한 달 평균 62회의 미팅에 참석한다. 충격적인 숫자처럼 들리겠지만 하루 두세 건이면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여느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일 뿐이다. 이 약속에서 저 약속으로 허둥지둥 쫓기고 매일 보고서를 써대며 중간중간 셀카도 찍어야 하는 데다 늦은 밤까지 이메일에 실시간으로 답장해야 하는 삶이 무한 루프처럼 돌아간다. 아직도 일부 회사는 사무실에서 갖는 페이스타임이 생산성과 충성도를 높여준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그보다 덜 일하는 동료들에 비해 연봉을 6% 더 벌긴 하지만 실제 생산성은 50시간을 넘어가면 떨어진다고 한다.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건 잘못된 보상 체계에 대한 잘못된 적응 방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작 성과를 내고 평가받는 진짜 업무는 끼워 넣기로 겨우 끝내는 게 현실이다. 탁월한 생산성을 자랑하는 리더 중 96%가 핵심적인 업무에는 제대로 손도 못 댄다는 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닐까? 바쁨은 잘 나가는 사람의 상징일까?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달력에 빈칸이 생기면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한다. 달력에 적어놓은 다음 일정을 생각하느라 당장의 일은 즐기지 못한다. 즐거웠을 일조차 빠듯한 일정, 부담스러운 요구사항, 무리한 압박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돌변하곤 한다.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 단기 실행 모드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실비아 벨레자 연구팀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바쁘다는 것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어 인식된다. 다른 직원이나 고객이 높이 사는 인적 자본 특성, 예를 들어 능력과 야망 등을 갖춘 개인은 찾는 곳이 많지만 공급은 적다. 바쁘고 일이 많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자신을 찾는 곳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는 행위다. 그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친 듯이 바쁘게 사는 것과 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존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기적인 사고를 위한 시간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럴 시간이 있다는 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고 만다. 즉, 바쁘게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는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팀 페리스가 일 중독에 빠진 이유. 바쁜 일상은 무감각해지는 방법이기도 하다. 팟캐스트 채널 팀 페리스 쇼에서 팀 페리스는 인터뷰 도중에 일에 중독됐던 경험을 밝혔다. 2004년까지는 느끼기 싫은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활동을 늘리곤 했다. 어떤 사람은 헤로인이나 코카인을 하지만 나는 일에 중독됐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몇 년 전 시련의 상처와 가족의 죽음으로 힘들 때였다. 그 해에 집을 팔고 다른 주로 이사를 했으며 그 와중에 주요 연설을 61회나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른 택시에 올라타고 다른 비행기에 올라 다른 호텔 로비에 당도했다. 사실 그 편이 좋았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눈물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었다. 어느 비행기, 몇 번 터미널, 몇 번 게이트 같은 당장 기억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했다. 연설을 하고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전념했다. 신시내티나 피닉스, 샬롯에서 맛있는 인도 음식을 찾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됐다. 집에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할 때면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때는 크나큰 존재적 안도감을 느낀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실행에만 집중하면 당황스러운 답변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질문들을 던질 시간이 없다.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진짜 성공이란 뭘까? 나는 지금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가? 매출 25%를 올려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거나 직업적 선택을 제고해야 하거나 업계 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는 과거와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면 된다. 일이나 삶을 재평가할 질문들에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 그만이다. 캐나다에서 프리랜싱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알리 데이비스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출신인 알리는 14년간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아 올렸지만 10년쯤 지나 불안하고 불행한 기분이 들었다. 이 일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자신을 설득하며 계속 머물렀죠. 성공한 삶이었으니까요.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에 등을 돌리고 나면 내 정체성에 어떤 변화가 닥칠까? 그게 잘못된 결정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알리는 결국 4년을 더 회사에 머무른 뒤에야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때론 내가 꿈꾸었던 프로페셔널한 삶의 모습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곤 하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분석해야 하는 이유예요. 레베카 주커도 그 느낌을 잘 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할 때 그녀는 이미 훌륭한 이력을 갖추고 있었다. BNP 파리바 그룹과 미팅을 했어요. M&A 부서장에게 M&A를 꼭 하고 싶다고 했죠.
그때 사실 저는 그저 울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당시 부서장은 추가로 10개의 미팅을 더 잡았고 전 계속 일을 했어요. 우리는 예전에 이미 해봤거나 잘 됐던 방식, 우리가 원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게다가 비참한 기분이 드는 순간에도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같은 곳에 머무르려고 한다. 결국 시간이 흘러 레베카는 계시의 순간을 맞이했다. 저는 금융업에 아무런 관심도 못 느꼈어요. 그저 파리에 있고 싶었죠.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할수록 더욱 선명해진다. 그렇지만 바쁜 삶을 맹신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을 갖는 일은 쉽지 않다. 허버트 사이먼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공학 및 심리학 교수로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던 초기 단계, 즉 인터넷이 미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1971년에 이렇게 예견했다.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정보의 풍요 때문에 다른 대상의 결핍이 발생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수용자들의 주의력이죠.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의를 끄는 온갖 정보들 사이에서 주의력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꼽았다. 이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집중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단기적 사고의 유혹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당장 눈앞의 일들을 처리하고 또 처리한다. 사회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런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의 리더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장기적인 전략이 중요하다는 데 찬성했다. 97%나 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안건이 어디 흔한가? 이 전제에 대부분이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내 시간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첫 단계로 데릭 시버스의 이야기를 참고해보자. 시버스는 뮤지션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CD베이비라는 온라인 인디 음악 기업을 세우면서 기업가가 되었다. 2008년에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 매각했다. 이후 그의 행보는 다른 기업가들처럼 황급히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투자에 뛰어드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사업과 멀어졌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 뉴질랜드, 영국 옥스퍼드 등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글을 쓰며 보내고 있다. 시버스에게는 바쁜 것이 높은 지위를 상징하지 않는다. 반대로 노예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탈진, 패닉 상태에 빠져 너무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삶을 저는 몹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중 몇몇은 차분하고 심지가 있고 동요하지 않으면서 주의력이 좋았어요. 그들은 주변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첫 단계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바쁨을 숭배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일정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당장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초대, 줌 회의, 프로젝트 회의, 팔로우업 회의, 브레인스토밍, 조언이나 소개 요청 등 요구하는 것도 다양하다. 따라서 몇몇 요청에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한다. 전부 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백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부터 떠오르지 않는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당연히 쉽지 않다. 거절하기가 롱게임의 규칙 2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심지어 좋은 제안도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일지라도 바쁨을 숭배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 역시 그 방향을 따를 거라는 점이다. 바쁨의 미신에서 벗어나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일정으로 달력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 명확할수록 일정을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에 맞는 선택을 내릴 용기가 필요하다. 룰 A. 끝까지 해내기 위한 회복력을 기른다.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메시지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하룻밤의 성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실이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지름길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으니까요. 지름길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죠. 이 말을 한 론 카우치 또한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이뤘다고 할 법한 사람이다. 작은 컨설팅 회사의 수장인 그는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포브스에 기사를 발표해 왔다. 테드에서는 2차례나 연사로 발표했으며 그 중 하나는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 나왔다. 구글에서 저자와의 대화 연사로 서기도 했다. 성공의 지표를 타인에게서 찾지 말 것. 2015년 나와 코칭 고객으로 만났을 때만 해도 론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객들은 그를 극찬했다. 글쓰기 실력이 탄탄한 작가였으며 생각을 나누는 것도 좋아했으나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그는 언제까지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았다. 나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다. 론의 글은 멋지고 통찰력이 있었지만 그의 회사 블로그와 뉴스레터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의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은 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가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론은 잘 알려진 언론에 글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야 비로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포브스 첫 칼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첫 칼럼, 첫 번째 트윗, 링크드인 첫 팔로워, 첫 팟캐스트, 이런 모든 것들로 무척 행복했죠. 그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기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그해 가장 인기 있는 기사 10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허니문 기간은 빨리 지나가 버린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특정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흥분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저명한 매체에 주기적으로 글을 싣는 일은 1, 2년 전의 론에게 엄청난 성공이었지만 이제 그는 다른 문제들과 싸워야 했다. 포브스에서 기사 조회수가 400회라면 당신의 글은 형편없는 겁니다. 조회수가 1만 회가 나왔더라도 3만 회는 아닌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기사가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못 쓰는구나 하고 생각하죠. 물론 편집자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친구와 가족, 고객 모두 조회수를 알아채거나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의 코치였던 나는 일부 글들이 다른 글들보다 나은 것은 지극히 통상적인 일이라고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 이것은 당연하게 맞닥뜨리는 과정이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잘 다루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나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기사 조회수나 공유 횟수처럼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수치들을 보면서요. 컨퍼런스에 가면 누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을 거는지를 신경 쓰죠. 이런 잘못된 기준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중독성이 강해서 힘들긴 하지만요. 론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9년 가을 무렵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포브스에 100개가 훨씬 넘는 기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해내지 않은 일들에 더 신경 썼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아직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심도 있는 책, 솔직히 말하자면의 기획안을 썼다. 기업과 개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이유를 밝히고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아낼 생각이었다. 이 책이 커리어의 정점이 될 거라고 확신했지만 수많은 거절 메일을 받아야 했다. 끔찍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서너 달은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감정적으로 자기 비하, 무기력 같은 증세를 겪었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피해의식에 빠져들었어요. 화나고 박탈감이 들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성공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마주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는다. 이성적으로는 중간에 헤매거나 실패할 수 있고 출발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출판사 12곳에서 J.K. 롤링의 해리포터를 거절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리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 시절 나는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을 동경했다. 종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로 돈을 받다니 실로 멋진 직업이 아닌가. 그에 매료된 나는 학계에서 커리어를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하버드대학교 신학부 신학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결과는 달랐다. 박사과정에 지원한 모든 학생이 거절당했다. 우편함에 들어있는 얇은 불합격 봉투를 봤을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플랜 B가 없었다.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듀크 대학교 퓨화 경영대학원과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지구상 거의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했다. 실제로 나는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했다. 어렸을 때 생각한 진로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기업 입사나 박사과정 입학처럼 심사관이 있는 경우 확신을 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단기적으로 거절당하기도 하고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블로그나 팟캐스트처럼 심사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청중을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떨 때는 일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지 아예 안 되는 건지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자격 있음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론 역시 자신의 책 기획안이 연속으로 퇴짜를 맞자 이렇게 생각했다. 최종 통보라는 생각,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온 세상이 저에게 이 책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탁월함은 결국 빛을 발한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나 심사관이 당신에게 필요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계속해 나가는 끈기가 필요한 이유다. 거절로부터 회복하기. 앤 슈거는 성공한 임원 코치로 유수의 기업뿐 아니라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임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취미로 온라인에서 시 작문 수업까지 들었다. 유명 매체에 글을 발표한 적도 있었다. 그러니 인기 간행물에 글을 실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좋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코칭 클라이언트들과 일하는 동시에 늦은 저녁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글을 써나갔다. 그녀를 비롯한 고객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면서 다른 전문가들도 겪고 있을 법한 문제, 즉 업무 위임, 번아웃, 창조력 등의 주제들에 관한 기사였다. 어느 날 편집자가 그녀의 글에 혁신적인 면이 없다고 했다. 앤이 35개의 기사를 무료로 제공한 뒤였다.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저도 인정했죠. 그러고는 울었어요. 솔직히 누군들 안 그러겠는가. 슬픔과 자기의심에서 회복하기 위해 앤은 비슷한 실패를 겪었던 친구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은 어떻게 회복했는지 물었다. 그중 한 명은 결코 회복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다시는 글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앤은 두려움에 떨었다. 한 번의 거절이 누군가의 창조적인 활동을 영원히 막아버릴 수도 있다니 더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녀는 다짐했다. 5개월쯤 후 그녀는 또 다른 명망 있는 비즈니스 잡지에 기고하기 시작했다. 다시 도전한 것이다. 전문가가 되는 여정,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여정은 쉽지 않다. 특히 초심자는 온라인상의 악플을 걱정한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내 생각을 싫어하면 어쩌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바로 완전하고 완벽한 무반응이다. 앤도 동의한다. 정말 오랜 기간 거기 누구 없어요 하는 제 외침 소리만 외롭게 메아리 쳤죠. 때로는 한 명이라도 듣고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다.
열심히 노력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일인지도 말이다. 연설을 하거나 기사를 내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은 나에게 커다란 일이지만 타인은 알아채지도 못한다. 낙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앤의 말처럼 끈기를 발휘하다 보면 빗방울처럼 사람들의 인정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제 기사에 관심을 보였어요. 덕분에 한 팟캐스트에 초대받았죠. 링크드인에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일촌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메일 리스트에는 새로운 구독자가 늘어났으며 서평을 써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이런 일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거라는 단서는 될 수 있다. 앤은 최근에 글쓰기를 시작한 지 3주년을 맞이했다며 나에게 이메일로 소식을 보냈다.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쓴 기사와 링크드인 포스트가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처음에는 2년 동안 평균 조회수가 100회 정도였는데 그 정도라도 신났거든요. 지난 한 달간 그녀의 링크드인 게시물 조회수는 5만 5천 회를 기록했고 포브스 기사도 1만 5천 회의 조회수를 돌파했다. 다르게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앤은 자신이 3년 동안 가속도를 올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요. 지평선 너머에 성공의 단초가 반짝거리는 광경이 보이는가? 그것은 달콤하게 느껴진다. 나는 공인된 전문가 프로그램 참석자들에게 최소 2, 3년간은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라고 한다.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기존의 관념을 훌쩍 뛰어넘는 일이다.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다른 사람들이 시작도 하지 않거나 빠르게 포기하는지 알기는 쉽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당신은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무턱대고 좋은 일이 마법처럼 갑자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전략적 끈기를 발휘하면서 직접 결과를 만들어 보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오랫동안 행동으로 실천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다. 사람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다르지만 나와 고객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2, 3년 정도 투자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작은 승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5년 차쯤 되면 당신의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벌어진다. 잠재적 고객들이 검색 엔진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당신의 기사가 뜬다. 이들이 전문 분야에 대한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 당신이 출연한다. 연사를 찾고 있거나 고급 인력을 구하거나 전문가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싶을 때도 당신이 적합한 인물로 추천받을 것이다. 기하급수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이성은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선형적인 성장은 문제없이 이해한다. 반면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큰 어려움을 겪는다. 체스를 만든 현자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왕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그 발명가는 왕에게 체스판 첫째 칸에 쌀알 1개, 둘째 칸에 2개, 셋째 칸에 4개, 이렇게 칸마다 2배씩 늘려 총 64개의 칸을 채워달라고 했다. 64번째 칸에 이르니 왕은 발명가에게
922경개가 넘는 쌀알을 줘야 했다. 피터 디아만디스와 스티븐 코틀러는 볼드에서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AI 같은 혁신 기술을 기하급수적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사람들은 수십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묵살해왔다. 과장됐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다. 기술이 무르익으면 갑자기 대중들의 의식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대체 어디서 이런 게 나타난 거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말이다. 그 기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것들이다. 계속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초기에는 발전 수준이 낮아 눈에 띄지 않은 것이다. 디아만디스와 코틀러는 이것을 기하급수적 성장의 기만적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작은 숫자를 2배로 만든다고 해도 작은 결과만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선형적 성장과 같다고 오인받는다. 코닥이 최초로 출시한 디지털 카메라가 0.01메가픽셀이었다가 0.02로, 0.02에서 0.04로, 0.04에서 0.08로 발전한 것처럼 말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숫자는 0이나 매 한 가지다. 그렇지만 곧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정수 범위에 들어서면, 즉 1, 2, 4, 8 순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20번만 해도 100만 배 넘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30번을 하면 10억 배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갈수록 눈에 띄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비즈니스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음악 사업가이자 전부 허락하거나 전부 거절로 유명한 데릭 시버스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4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꿈이었던 아이디어를 실행하면서 몇 달 지나고 나면 의뢰 잘 안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겨우 몇 달이잖아. 이거 참. CD 베이비 회사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까지 저는 직원 1명과 함께 집에서 일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차에 그는 2,200만 달러를 받고 회사를 매각했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적용되는 것은 기술과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된다. 일본 무술의 일종인 아이키도 마스터인 조지 레너드가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다. 빠르게 일을 수습해야 하는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 영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꺼이 정체기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죠.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기로 보내야 한다. 겉으로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접근법이나 능력치를 오인하는 것은 타인만이 아니다. 우리 또한 수년간 지속해도 결과가 부족하면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을 의심한다. 그러나 롱게임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의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앞으로 걸어나가고 버틸 수 있는 끈기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거절을 받거나 반응이 전혀 없는 순간에도 밀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다.
이때 자신에게 던지는 세 가지 핵심 질문들이 결과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경우 결과가 어떠했는가? 내가 신뢰하는 조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래에서 각각의 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잘못된 분석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자신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론 카루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적어두라고 한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이런 내용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려는 잘못된 유혹을 피할 수 있다. 내 가치관을 지켜야 합니다. 자만심에 빠지거나 행복이 위험에 빠질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내 글이 거절됐네. 이번에 연사로 초대되지 못했네. 고객이 다른 곳을 찾아갔네. 상사는 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흔들릴 때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이는 론이 자신의 책을 집필할 때까지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있던 것이다. 론은 출판사와 계약했고 그와 잘 맞는 편집자와 일할 수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질문에 집중했다. 그가 책을 쓰고 싶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업무 윤리를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저는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책을 낼 수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말이죠. 당신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면 상황을 훨씬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결과가 어떠했는가? 당신은 성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대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과하게 높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공인된 전문가 커뮤니티를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전략을 너무 자주 확인했다. 생각만큼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초조해하며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집중할 대상을 바꾸고 싶어 했다. 팟캐스트를 시작해야 할까? 브이로그를 해야 하는 건지도 몰라. 내가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뭐지? 또 뭘 해야 좋을까? 그러나 자꾸 목표와의 거리를 재고 있으면 시간은 낭비되고 행동은 주춤한다. 전략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만 증폭된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 집중을 되찾고 목표를 지키는 방법이다. 다만 이렇게 스스로 단련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절대 쉽지 않다. 첫 번째는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이루어낸 롤모델을 정하는 것이다. 목표를 단순히 넋놓고 바라보거나 선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나간 경로를 깊이 관찰하여 성공할 때까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이해한다. 그들이 성공한 방법을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본다. 두 번째는 타임라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두루뭉술하게 적기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적는 게 좋다. 이것이 바로 데이빗 버커스가 활용한 접근법이다. 연설가이자 창조성의 신화, 친구의 친구 등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 버커스는 유명 비즈니스 전략가인 다니엘 핑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팟캐스트 인터뷰가 끝나고 사담을 나눌 때 데이빗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커리어가 빨리 발전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다니엘 핑크는 오래 생각에 잠기다가 신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 일을 한 지 3년이 됐고 저는 이제 20년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군요. 제가 한 말은 당신에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단지 세월이 더 필요할 뿐이니까요. 당시 자신에게 적용할 전술을 찾고 있던 데이빗에게 다니엘 핑크의 답변은 실망스럽게 느껴졌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줄곧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 되새기다 보니 그 말에 담긴 지혜를 결국 깨달았지요. 지금까지 성취해낸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해내지 못한 아쉬움을 함께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 중에 이런 긴장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데이빗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는 흔쾌히 저를 차세대 다니엘 핑크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농담인 반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사람에 빗대서 제 글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죠. 자신에게 아직 20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있고요. 지금 나에겐 다니엘 핑크가 2020년에 만들어낸 결과물이 없지만 그가 2001년에 해낸 정도는 하고 있다고 말이죠. 비교 자체는 해로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해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영감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비교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누군가의 프로필을 대충 훑어보고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빨리 혹은 쉽게 이루어졌으리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데이빗처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몇 년에서 수십 년 더 빨리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에게 관대해진다. 전략적 끈기와 많은 노력이 결국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임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 성급함이 일하기 위한 동기가 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급함으로 인해 스스로 실패를 단정짓는 것은 아주 나쁘죠. 내가 신뢰하는 조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일이 원하는 대로 진척되지 않을 때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차질이 생길 때마다 영원히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런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니와 때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주변에 신뢰하는 조언가들을 두면 이럴 때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이상적인 조언가는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당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통찰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가장 좋다. 누구나 삶에서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해도 멋지다고 생각해주는 친척이나 친구들처럼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적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아이디어는 밀어볼 만한 가치가 있네.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하는 의견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공유하는 작업에서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한다. 어떤 아이디어는 호응을 얻겠지만 다른 아이디어들은 무시되거나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스 고디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잘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나 직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친절하면서도 현명하게 의견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론 카우치의 조언이다. 믿을 수 있는 조언가들은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적절한지, 타임라인은 현실적인지 판가름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 그 순간에는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피버팅하고 스스로를 재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로를 바꾼다는 것은 실패한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미리 충분히 고심해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